소원이 됐습니다. 아마 지금 박주통 위원님 여기 잠시 아까 좀 전에 계셨는데 아마 잠시 자리 비우신 것 같은데 제10차 비상대책위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몇 가지 메모를 했습니다만 메모 관계없이 그냥 아침에 생각나는 대로 몇 말씀 드렸으면 합니다. 아침에 오다가 뉴스를 접수받더니 부동산에 대한 걱정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과 북한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고 거기까지 소득주 성장의 문제, 국정 전체가 굉장히 난백성이라고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정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부동산 정책에 지금 우리 집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이 지금 시중에 부동산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의 기본이 기대를 다 하고 세금을 걷고 하는 것도 물론 수단이 되죠.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유동성 자금이나 부동 자금을 산업적으로 흘러가게 그 동기를 만드는 것이 그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는 걸 이제 들여다보니까 도대체 산업 쪽에 동기를 만드는 그런 노력들이 전혀 없어요. 결국은 뭔가 하면 산업 정책과 경제 정책이 지금 완전히 이게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지금 쌓여있고 그 돈이 자꾸 부동산을 때리게 되는 겁니다.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이게 부동산의 급격한 상승이라 그때하고 비교가 다릅니다. 그때는 세계 전체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죠. 지금은 몇 년 전부터 지금 세계 주요 국가의 부동산 가격이 거의 미쳤거나 아니면 하강 국면으로 들어서고 우리만 지금 유독하게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정부가 이게 돈의 흐름이 왜 이렇게 왜곡되고 돈의 흐름이 왜 이렇게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없다고요. 그리고서는 계속해서 소득주도 성장 같은 이런 문제에 그러니까 성장, 정말 성장이 아닌 그냥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런 말에 분배구조를 바로잡는 이렇게다가 온 힘을 다 쏟고 그것이 지금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오기도 아니고 말이죠. 이게 무대포로 이렇게 경상도 사투리입니다만 무대포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런 정부가 이렇게 하려고 과연 집권을 했나는 거고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아침에 오다가 제가 메모를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만 이게 참 너무하다. 이거 아니지 않느냐. 게다가 여러분들 말씀이 계시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제 통계청 이야기까지 말이죠. 이렇게 나오니 이게 과연 이게 올바른 정부인가. 그러면서 한편으로 저희들이 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야당으로서의 제 역할을 못하는 부분도 틀림없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더 우리가 잘해야 되겠다. 그 제안도 내놓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더 가져봤습니다. 아침에 제가 좀 격한 마음이 들어서 메모를 온 거 없이 그냥 말씀 좀 드렸어요. 원내대표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요 근래 대통령께서 패배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은 상당히 또 참담하고 나라 걱정에 저 자신도 오랜만에 정말 큰 고민이었습니다. 고용 파탄의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저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급감하는 마당에 정책의 실패를 개모이 인정하기는 그니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뭐가 잘못됐는지 적반하장 태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이 소득주도 성장을 더욱 과감히 추진해가지고 막무가내로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상대로 팔걷어붙이고 나서면서 마치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는 식의 자세는 국정의 책임자로서 공직자로서 모두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소득 양극화, 고령화 시대의 노후 빈곤 문제들은 소득주도 성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이유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곧 소득주도 성장을 지금 당장 포기해야 할 이유라는 점을 곰곰이 생각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와 국가 경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정권이 오기를 부리고 또 아직과 복선으로 밀어붙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오는 날 아침에 프로클스테스의 침대가 생각나는 것은 무슨 일이었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프로클스테스의 침대 정권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즉각 대기하는 길이 대한민국을 살립니다. 자유한국당은 중산층 서민과 함께하는 경제적 필요주의 정당으로서 현실을 만든 일자리 정책과 성장 정책들을 추진해 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실패한 시기입니다. 죽은 자식 불알 만지듯 더 이상 미래를 가져야 할 정책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인식하여 주시고 이런 마당에 어제 청와대가 발표한 통계청장을 경질했습니다. 소득분배 불평등이 가장 커진 것으로 나타난 최근의 가계동향 조사를 둘러싼 논란이 인사의 배경이 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 불이 난 마당에 불을 낸 사람이 아니라 불났다고 불이야 소리치는 사람을 나무란 꼴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통계 설계가 잘못됐다고 해도 분배 지표가 악화된 현실이 조작될 수 없는 만큼 경질을 해야 할 대상은 조사 설계를 수행하는 통계청장이 아니라 경제 현실을 망가뜨린 정책 책임자 청와대 정책실장이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하프를 해도 유분수지.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선임연구원 이렇게 앞세웠어서 아예 이제 정권 차원에서 구미에 맞게 통계 조작하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고서는 이런 인사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설계를 바꾸고 해석을 달리하려 해도 객관적인 현실은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명심하십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신인 당대표로 선출된 이해찬 대표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이해찬 대표는 오랜 정치 경륜은 물론이고 누구보다 뚜렷한 정치적 소신을 밝혀오신 분이나 향후 여야관계에 있어서 민주당이 청와대 출장소가 되는 일은 없어질 걸로 기대합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처럼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집권 여당이라고 해도 냉정하게 비판하고 수정을 요구하는 건전하고 수평적인 방청관계를 만들어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9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략적이고 의도적으로 국회를 끌어넣으려고 안달이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판단하고 결심해야 될 부분은 미국 정책 당국자 또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북핵 포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에 진전 있는 입장을 가지고 국제사회에 나서는 길입니다. 그 길에 문재인 대통령도 동참해야 하는 것이지 9월 남북 정상회담에 의도적으로 국회를 끌어넣어서 프레임을 세우고자 하는 이 정략적인 의도 결코 올바르지 않습니다. 정책위 의장님. 예, 청와대 속도감 있는 소도주도 성장 추진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대위원장님과 원내대표님이 언급하셨지만 저 역시 국민의 무엇보다는 문제가 워낙 위중하고 우리 경제 앞날이 심히 걱정되는 만큼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득주도 성장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원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소득성장 교체와 관련하여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역대 통계청장들이 거의 다 임기를 채웠다고 합니다. 통계청은 정책 수립 부서가 아니고 단순히 통계 분석을 발표하는 기관일 뿐인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을 교체하는 것을 보니 향후 통계청 발표가 어떨지 몹시 걱정이 됩니다. 통계청 직원들도 많이 흔들린다고 합니다. 요청드립니다. 향후 흔들림 없이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발표를 해서 정부 정책이 올바른 기초를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악의 고용 참사에 이은 최악의 분배 참사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일자리 문제에 직을 걸라고 책했던 대통령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의 질이 양과 질이 개선됐다며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악화된 고용, 가계소득 지표는 소득 주도 성장은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는 말이라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난관을 극복하겠다고 강변했습니다. 과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기는 한 건지 아니면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나머지는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인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안 먹힌다고 하면 안 되면 될 때까지 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럴듯하게 성장이란 이름을 붙였지만 실상은 세금 표주기 분배 정책에 불과한 검증되지 않은 경제정책을 지층 반발이 두려워 현실로 드러나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여 들지 않고 오히려
독성과 오기로 밀어붙인다면 우리 경제는 더욱 회복하기 어려운 나락으로 떨어질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하성 실장은 최저임금이 소득 주도 성장의 일부분에 불과할 뿐이며 과감한 규제 혁신, 혁신 인재 양성, 창업을 촉진하는 혁신 성장은 소득 주도 성장과 분리될 수 없다고 했는데 규제 혁신은 말만 구성했지 무엇 하나 제대로 성과를 낸 것이 있는지 내놓기 바라며 혁신 인재 양성을 하겠다고 했지만 50조 세금으로 공무원과 단기 임시 알바 자리를 늘린 것 말고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창업을 촉진시킨 게 아니라 폐업을 재촉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청와대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업종별 차등을 두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차등화해서 더 많이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그러면 업종별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 외국들은 그 어려운 현실적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하기 바랍니다. 혈세를 퍼볼 생각부터 할 것이 아니라 세금 투입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시도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장하성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예산이 실행된 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다며 정책 효과를 본격적으로 보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했지만 정부가 그토록 강조해온 첫눈 오는 날도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연말까지 길어야 넉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가계부채는 어느덧 1,500조 원에 육박하며 경제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속화될 경우 취약계층부터 직격탄을 맞아 비명이 터져 나올 것은 명백합니다. 또 중국과의 기술 격차는 날로 좁혀지는 가운데 미래 성장 동력은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상황일 뿐입니다. 청와대는 언제까지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을 믿어달라고 할 것인지 소득 주도 성장 추진 결과 1년 만에 모든 통계 지표가 사상 최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앞으로는 어떻게 왜 좋아질 수 있는지 명확하게 해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 여당은 경제 구조만 탓하지 말고 잘못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 대국민 사과부터 하고 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비대위원님들 말씀 계시죠? 정책실장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의장님 말씀이죠? 예. 네. 어제 장하성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의 극히 일부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소득주도 성장의 메인은 무엇인가 하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세금으로 퍼주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세금은 국민 전체의 것이고 미래 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써야 하는데 지속적 일자리 창출과는 무관한 일시적 소득 증가에 그치고 국가 경쟁력이나 국제 경쟁력과 무관한 세금 사용은 베네수엘라, 그리스, 스페인 정책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중에서 세금 퍼주기 이외의 근본적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명호 위원입니다. 예, 지난 여성청년특별위원회 출범 이후로 청년특별위원회는 수차례 회의가 진행됐고 또한 청년 자문단과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미팅도 피고품 미팅도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그 안에서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각 수위에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청년의 삶을 개인의 삶의 수입과 지출로 알아봤을 때 지출에 가장 부담을 많이 주는 것이 주거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부담을 많이 주는 것이 학자금 부채 압박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자기 개발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대안을 개발해서 정책 대안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년 정치학교를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합니다. 정치학교를 고민할 때 수업을 듣는 인재들의 모으는 방식, 그리고 수업 방식, 그리고 교수진, 향후에 수업을 마친 후에 그려야 되는 혜택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당의 기회와 미래가 있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 정당 개혁과 국회 개혁과 정치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대안을 TV에서 계속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정수. 네, 먼저. 네, 어제 장하성 실장의 기자회견을 보고 경제학자 출신으로서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고 소득은 시장에서 생산과 교환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부정하는 어떤 경제정책도 명칭이 소득주도 성장이든 혁신성장이든 다 허구입니다. 성장이 정체된 상태에서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를 위해서 중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자들의 소득을 뺏어서 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득을 올려준다는 것은 재분배이지 경제성장 정책이 아닙니다. 또 소득주도 성장에는 최저임금 인상뿐 아니라 생계비 인하나 복지지출 확대도 있다고 하는데 결국 경제가 침체된 상태에서는 다른 부분의 소득을 이전하는 거에 불과한 재분배 정책입니다. 성장 정책이 아닙니다. 재분배로 경제가 성장한다면 세상에 어느 나라가 가난하고 세금 늘려서 부자된 나라가 있는지 찾아보기 바랍니다. 또 소비를 늘려 성장 잠재력을 높인다는 발언이 있었는데 매우 충격적입니다. 잠재 성장률은 노동과 자본 투입량과 총요소 생산성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은 경제학 전공의 대학원생도 아는 진실입니다. 어떻게 정책실장이 소득을 늘려 소비를 늘려 성장 잠재력을 높인다는 논리를 개발했는지 충격적입니다. 성장률 저하, 고용 감소, 소득 분배 악화가 통계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자신들에게 유리한 통계만 갖다 대면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통계가 마음에 안 든다고 통계 청장을 경질하는 것도 정상이 아닙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속도를 내도 목적지에서 더 멀어질 뿐입니다. 오히려 되돌아오는데 더 큰 시간과 고통이 따를 뿐입니다. 저는 그제 대통령과 어제 장 실장의 발언을 보고 현 정권의 오만함을 보았습니다. 실정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이 잘못 알고 있다고 가르치려 들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통계만 나열하면서 진상을 호도하는 것에서 국민은 현 정권의 오만함을 느끼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일터에서 날로 어려워가는 민생 현장을 겪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힘들지만 조금만 참으라고 하는 현 정권의 독선과 아집에 절망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이 우리 경제가 새로운 파라다임으로 가는 과정의 고통이라고 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현 정부가 정책 방향을 수정하지 않으면 금년 말부터 더욱 큰 고통이 다가올 것임을 미리 경고해두는 바입니다. 네, 우리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어제 서울시 개발 계획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 부동산이 요동을 치기 때문에 아마 박원순 시장이 개발 계획을 보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박원순 시장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범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민 앞에 100번 사과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희학의 저출산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출생아 17만 1000명으로 역대 최소, 출생아 27개월째 최소 기록 경신, 아이 안 낳는 한국,
시구 유일 출산율 영명대 국가 현실화, 출생아 수 역대 최저기록, 사망자는 역대 최고. 이게 마치 지난 영화의 포스터 문구 같지만 통계청이 22일 공개한 인구 동향 보고서를 다룬 신문 기사의 제목을 언급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날이 갈수록 아주 심각합니다.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 17만 2,660명, 작년 상반기보다도 8.8% 이렇게 감소를 했습니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 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이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 정부는 저출산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첫째와 출산과 관련해서 취업과 주거, 결혼, 양육비 등 해결과제는 논의하지 않고 검토해보겠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23조 9천억 원, 올해 26조 3천억 원을 저출산 대책 예산으로 쏟아붓고 작년과 올해에 54조를 일자리 예산으로 이렇게 쏟아부었지만 출산율도 취업률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조 이상의 예산을 무의미하게 날려버린 무능한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데에서 저희 한국당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원과 조직만 늘리고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를 당장 해체를 하고 두 기구의 위원장으로서 국민께 진정한 사과와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주말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실장의 말을 듣고 절망했습니다. 장하성 실장은 말합니다. 경제와 고용 부재는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때문이 아니라 구조조정, 인구 문제, 계절 요인, 자동화 온라인 쇼핑 확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자영업과 중소기업은 한계의 상황에 처한 지 오래되었고 대기업도 반도체 등 일부 분야 이외에는 현상 유지에 급급한 상황입니다. 정책은 방향과 타이밍입니다. 한계 상황 타개를 위해선 기업 환경이 최우선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업을 제약시하고 옥죄는 정책으로 일관하는 한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대책 없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폭탄을 오히려 시장에 던졌습니다. 이는 타는 물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고 물에 빠진 사람에게 고무 튜브를 던져주는 게 아니라 무쇠솥을 던져주는 격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일 뿐입니다. 수단이 목표에 위배되는 효과를 나타내는 수단을 바꿔야 하는 게 상식이고 정상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수단에 집착하며 목표를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수단이 도구화되어 현실에 국민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현실주의자이며 혁신성장론자인 김동연 부총리가 아니라 몽상주의자이며 소득주도 성장론자인 장하성, 김수현, 홍장표 등 청와대 소주감을 선택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바에야 김동연 부총리는 과감하게 직을 던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김동연 부총리는 국민이 있는 곳으로 걸어 나와 국민과 함께 부주근걸 청와대에서 벌이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의 허상을 만천하에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도 연구원장님. 이제 곧 개각이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개각과 관련해서 소득 주도 성장의 획이 없는 개각은 본질을 외면한 개각이고 민생을 외면한 개각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공허한 개각이 될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우리 여연에서는 2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인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황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릴 예정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개혁과 관련해서 권력의 독과점 현상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입법, 행정, 사법부까지 장악한 것은 물론이고 이제 권력의 사우라는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이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권력의 오브라고 보이는 시민단체까지도 그들만의 그런 형국을 보이고 있습니다. 권력의 독과점이 해소되는 그런 기간이기를 바랍니다. 통계청장이 경질되는 아주 이상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생각인지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의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는 청와대 주문 그리고 맞춤형 제작의 보고서를 낸 사태가 있었습니다. 제2, 제3의 이런 사태가 없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뭐 이야기들 계셨습니다만 정말 그 진후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산율, 소득 격차의 악화, 그 다음에 정말 형편없는 고용지표, 부동산, 곳곳에 이런 불안한 징후들이 나타날 때 정부는 기다려달라고 부릅니다. 집권 초기에 아니면 집권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걸릴 거라는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걸었다가 또 적게 하고 일종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좀 희망 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잘못됐는지 분명히 어디가 잘못돼도 잘못됐거든요. 근본적으로 잘못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한 발 물러나서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난맥상을 풀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들여다보면 스스로 어디에 갇혀 있는지 생각이 갇혀 있고 이해관계 속에 갇혀 있고 현명한 어떤 판단과 그 다음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 축구합니다. 자, 회의를 우리가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